화가 자주 나시는 분들 있죠. 그 화가 자주 나는 게 아니라 욕망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래야 돼 라는 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만든 룰이 너무 많으므로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룰이 뭐가 있는지 마음에 이렇게 플래시를 켜놓고 계속 들여다보는 과정이 바로 명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제가 대신 수행 진짜 한번 뭔지도 잘 몰랐지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에 대해 좀 알고 싶고 정말 매력적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만 여자친구가 있고 혹은 남자친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휴대폰을 꺼놓고 열흘간 나는 수행하러 떠난다 하면 인간관계 다 끊기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누구이든 열흘 동안의 나의 어떤 이 성장을 향한 노력을 분노로 되갚아주는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같이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하셨는데요. 열흘을 못 기다려주는 사람을 인생에 왜 둡니까? 오히려 내가 너무 힘든 거는 뭐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열흘 정도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여겨지므로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뭐 이런데 정말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의문을 가지신다면 그럴 가치가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원래 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상 배우는데 어떤 뭐 국외든 이렇게 간 날들이 상당히 깁니다. 돈도 많이 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수행처 경험할 때는 돈이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정말 최소한의 비용만, 이거 진짜 난방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비용만 내면 밥도 주시고 잠자리도 주시고 아름다운 수행처에서 산책도 하고 너무 감사한 경험인 거죠. 근데 어떤 종교적인 이거를 하면 뭐 신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전혀 아니고 쉬었다 가라. 근데 이게 쉬는 게 이것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가 쉬는 거를 그냥 철푸덕 네. 이거 누워서 이거 네. 음악 듣고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널브러져 있는 걸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음의 차원에서 쉬는 거는 이 미친 듯이 방황하던 마음을 그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이 쉬는 것이란 말이에요. 명상은 지금 모든 연구 결과가 가리키는 것은 DMN의 이 과활성을 굉장히 다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번뇌와 잡생각과 끊임없는 생각의 고리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게 만든다. 그게 쉬는 거죠. 책에 2500년 전의 사람들도 산란하게 방황하는 마음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마음을 다스리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초기 경전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펄떡인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진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어떨 때는 이런 상태에 있고 라는 너무 와닿는 표현이어서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펄떡인다. 그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오래 살아왔고 내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를 돌리게 되잖아요. 좀 있으면 휴대폰 보고 좀 있으면 알람 울리고 좀 있으면 누가 부르고 특히 직장 생활이 맞아요. 네. 저는 정말 그런 일에 최고봉에서 13년을 일했기 때문에 뭐 정말 저의 공간도 없고 그냥 뭐 계속 뭐 여기서 막 시끄럽고 계속 막 일은 해가지고 넘겨야 되고 밤새야 되고 이러니까 저만의 어떤 고요함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전 제 삶에. 근데 나이가 들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직장 생활일 때는 할 때는 그냥 계속 업무만 처리하면 됐었지만 내가 나다운 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다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더 의미 있는 일을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유한하고 이제 끝나가는데 이 좋은 걸 해야지 좋은 걸 하는 과정에서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중요한 일, 바른 일, 해야만 하는 일, 필요한 일 이걸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고요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무기력이나 자책 같은 마음 상태, 마음의 위기 이거를 더 빨리 감지하고 해석을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웨어니스 책에서 말씀하고 계신 깨어있음 이런 것들 무기력, 자책 같은 이런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해결하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을 그냥 그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근데 이제부터는 그걸 다 지우시고 일종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 체계는 매우 견고한 체계 위에 이제 하나씩 쌓아 올리는 돌 같은 거예요. 아랫돌을 괴지 않고 윗돌을 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네. 갑자기 그냥 집중, 호흡에 집중 이게 아니라 일단은 좀 편안한 마음 자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생활 속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내가 뭐 누구 이렇게 때리고 와서 발 뻗고 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밑에 견고한 토대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자비 명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사마타, 네. 고요함과 집중.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쌓아 올린 고요함과 집중. 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요함을 만든 다음에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를 쌓아 올리는 수행인데요. 이것이 바로 마인드풀니스 수행이고 이거를 했을 때 이제 지혜의 길로 간다. 뭐 이렇게 경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고요함을 어느 정도 만든 뒤에는 고요해졌으니까 여기다가 그 위에 돌을 쌓아올리기가 훨씬 더 편안해지겠죠. 이 수행을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부르는데 윗바사나 수행은 사마타 수행과는 조금 달라요. 좀 더 다이내믹합니다. 제가 배우기도 했고 또 정말로 이렇게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다른 느낌은 뭐냐면 사마타 수행은 저기 보이는 관역에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나도 고요히 관역도 가만히 있어서 시위를 계속 맞추고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함, 양궁 선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자신이. 근데 윗바사나 수행은 난이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를테면 비유한다면 윗바사나 수행은 달리는 말 위에서 사냥감을 조준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이런 걸 감히 설명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뭐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터이지만 일단 그 집중하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제가 배운 것은 이제 마하시 방식이라서 다양한 수행 그 전통이 있고 수행차마다 기법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마하시 수행 방법인데 드나드는 호흡 때문에 일어나는 배의 부품과 꺼짐을 봐요. 우리가 보통 뭐 요가하면서 배를 부풀립니다. 네, 그렇죠. 배를 쏙 밀어넣습니다 하잖아요. 이거 잊으셔야 됩니다. 아, 그걸 잊어야 되는군요. 네, 그걸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배 근육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작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이 명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힘도 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호흡하는 그대로를 놔둔 채로 그럼 배든 가슴이든 이쪽에 어쨌든 숨이 들어오면 살짝 부풀 거 아닙니까? 단 1mm라도 그 미세한 걸 내가 조작하지 않고 그 부품 그리고 배가 살짝 꺼지는 느낌 이 느낌에만 베이스먼트를 두는 거예요. 아까 코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배예요. 그리고 배에서 부품 꺼짐을 정말 미세하게 느끼려면 엄청 집중을 해야겠죠. 느끼다가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때릉 하고 나요. 그러면 사마타 수행 때는 그냥 주의를 코로 돌리면 됐는데요. 윗바사나 수행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봐야 돼요. 그러므로 보세요. 밖에서 소리가 때릉 하면 그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소리가 들렸다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누가 저렇게 시끄러워. 이건 뭐죠? 생각한 거잖아요. 생각으로 가지 말고 들림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명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아는 마음이 확고해졌다고 생각되면 다시 부품 꺼짐. 근데 또 때르릉 해요. 그러면 들림을 생각하기도 전에 들림이라고 알아차리기도 전에 짜증이 확 날 수도 있잖아요. 간만에 수행하는데 누구야? 이러면 그 순간 생각함 또 명명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작가님 책에서 보면 탐욕, 분노 이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왜 특별히 이 탐욕하고 분노 이게 특별히 파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사실 제가
처음 주장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네. 저는 불교 전공자로서 붓다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제 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전달 드리는 입장이고요. 탐욕이라는 것이 스크루지 영감 보통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막 갈고리로 돈을 코 긁어먹고 이렇게 훅 네, 막 아무것도 안 나눠주지 다 내 거야 막 이런 느낌인데 경전에서 말하는 탐욕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과하게 원하고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 공간은 뭐 내 거야, 뭐 이거는 이래야만 돼 라는 생각은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거니까 그 또한 탐욕인 거죠. 그래서 비단 스크루지 영감처럼 자린고비 같은 사람만이 탐욕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휩싸여 있고 무언가 계속 갈망하고 충분한데도 더 가져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현대인들은 사실 탐욕 모드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탐욕이 무서운 건 뭐냐면 탐욕적인 마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더 많이 갈망하게 되지만 그게 채워져도 그 다음은 하고 계속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패션지에 이제 기자로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할 수 있는 너무 화려한 것들을 간접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하룻밤에 막 몇백만 원짜리 리조트에서도 묵어보고 연예인들 진짜 많이 만나면서 파티에도 많이 가보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갈망하게 되었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볼까? 그쪽으로 이제 많이 목표치가 정해지곤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잠깐만 이게 다가 아니잖아 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보통 뭔가를 하나 원해서 그게 해결이 되고 채워지면 그 다음 안 원할 것 같지만 그 다음 더 많은 걸 원하고, 그게 현대인들이 겪는 중독과 어떤 이런 많은 정신병약적 문제들이니까요. 탐욕은 그 자체로도 사람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고 갈애 상태로 이끌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끊임없는 불만족의 상태로 이끌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더 많이 원해야 되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니까. 그 빨리어로 두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불만족이고 실제 우리가 쓸 때는 고통이라고 써요. 즉 두카는 의미는 불만족인데 실제는 고통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불만족이 곧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탐욕을 일으키고 더 많이 원하고 이거는 부족해, 난 더 큰 집이 필요해, 더 많은 걸 먹을 거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 막 이러면 그 과정에서 탐욕이 불만족을 만들고 불만족은 고통으로 바로 귀결되니까 위험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탐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만족이 많아지니까 화날 일이 많아집니다. 제가 너무 탐욕이 많은 사람이란 걸 이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KTX 특실을 예매했어요. 피곤한 상태예요. 이제 가서 지방 강연해야 돼요. 그러면 조용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깜빡하고 이어폰을 안 챙겼네? 조용하길 바라잖아요. 여기는 내가 예매했고 여긴 특실이고 난 오늘 피곤해. 그 순간 막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도 떠들지 않기를. 근데 실제로 가면은 소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그 한 칸을 다 산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뭘 먹을 수도 있고, 그 순간 제가 일으키는 그 여기는 이래야 돼, 난 이 자리를 샀다, 이게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그 불편감을 촉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조금만 얘기해도 막 못 참고 왜 이렇게 떠들어. 근데 그 순간 잠깐 제정신을 차리고 이 마음이 뭐야? 하고 우리가 윗바사나든 사마타든 그런 명상의 그 순간으로부터 얻어진 마음의 힘으로 지금 이 순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알아차려 보면 그냥 이건 센 탐욕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샀기로서니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탐욕. 그러니 나는 불만족스럽고 그러니 저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데, 제가 되게 예민했고 피곤했던 그날은 모녀분이 타셔서 따님분이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휴 다행이다. 둘이 대화 안 하겠다. 네. 어머니만 계시니까. 네. 따님이 계속 전화를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쓰이니까 열차 타고 계신데 따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걸 느끼고 내가 지금 뭐에 화가 났지? 저 사람들이 떠들어서 화가 났나? 아니구나. 나는 그냥 두 모녀가 사랑을 나누는 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순간에 대해서 화내는 사람이구나. 나는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그 순간 그냥 제가 갖고 있던 그 많은 생각들이 그냥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내가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야. 나는 예민하고 섬세해. 청각이 좀 발달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탐욕, 원하는 게 너무 많은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게 저희가 명상을 통해 깨달은 바예요. 그래서 책에 분노는 좌절된 욕망의 그림자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탐욕이 분노를 일으키고 이게 계속되면 이제 어리석음의 단계로 가게 되고. 근데 그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가 화났다는 것도 그냥 내가 화난 채로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순차적인 그 과정들을 느끼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순식간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 화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화가 자주 나시는 분들 있죠. 그 화가 자주 나는 게 아니라 욕망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래야 돼라는 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만든 룰이 너무 많으므로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룰이 뭐가 있는지 마음에 이렇게 플래시를 켜놓고 계속 들여다보는 과정이 바로 명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책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진실, 그 진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관계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성장 포인트랄까? 그런 건 무엇이었을지 이 우문에 대한 현답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유튜브에 출연을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날것의 반응들을 보게 돼요.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놀라울 정도로 날선 댓글들이 사실 어느 채널에나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댓글을 봤는데 작가로서 혹은 강연자로서 무대에 서고 이럴 때는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책을 봐주시고 또 그 장소에 오시니까 저도 저대로 이제 힘을 얻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책을 알리기 위해서 혹은 제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채널에 들어오면 유튜브 채널은 대부분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거 쓰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편은 거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조금 좀 슬퍼요. 저는 누군가에게라도 제가 공부한 걸 전해주고 싶어서 제 나름의 배운 것을 이타심을 기본 모드로 해서 전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의 퀄리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근데 그냥 저라는 존재 자체를 넌 싫어. 그러니까 너 말은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그러니까 몇 개지만 댓글로 볼 때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잘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하고 흘겨보는 거죠.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흘겨보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좀 더 이걸 강렬하게 표현하면 혐오 정서이고 배제하려는 정서인데 우리 사회가 워낙 급속도로 성장했고 남을 제껴야 내가 1등이 될 수 있는 모드였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확고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자기의 어떤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그냥 쉽게 미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알려진 사람이든 아니면 나랑 뭐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든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한다는 것은 저도 누군가가 미울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의 마음의 기본값이 되니까 마음은 동시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미움과 평화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증오하고 이런 거 가능하지 않아. 애증이 가능하지 않아. 이거 좀 다른 얘기고 동시에 내 삶의 태도가 미움이 드글드글한데 내 삶이 자유롭고 평화롭길 바라는 건 불가능한 옵션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운 마음이 들 수 있고 그것이 뭐 알려진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뭐 셀레브리티가 아니든 뭐 내 지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마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봐야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제 마음을 보니까 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는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없어. 너는 더 고통받아야 돼. 너는. 왜냐면 나는이니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결국 저 자신에게 너무 큰 마음의 부담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미움을 때때로 받는 거는 이제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 미움을 받는 나조차도 어찌 보면 미움을 안 받고 싶은 그 탐욕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나는 안 미워했으면 좋겠어 아무도 라는 마음조차 혹시 탐욕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군가가 미워서 불타는 석탄 덩어리를 던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안 맞을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근데 내 손은 다 타니까 저는 그 차원에서 그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 매일매일
여전히 마음의 수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막 이렇게 저를 미워하는 댓글을 보면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막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 이 또한 제 마음의 탐욕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소재가 되고, 이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에 스스로를 몰아넣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두가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스스로 미움을 발생시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정말 긴 시간 저와 박정우 작가님이 나눈 이 대화는요, 진짜 책의 한 50분의 1? 네. 정말 굉장히 조금 다뤘거든요. 올해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유니크함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거는 자기계발서야 라는 책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자기계발서로 다가왔던 또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대화를 들으시고 좀 더 어웨어니스,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명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까지 한 번에 좀 이렇게 쭉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어웨어니스의 일독을 저는 권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유쾌하고 즐겁고 긴 시간이었지만 또 심지어 지치지도 않으시고 정말 좋은 에너지로, 긍정의 에너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박정은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